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사회부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사회에 걸쳐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상식, 시사교양, 문화와 여행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내 곁에 국민연금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의 마지막 겨울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온 것이 실감이 나는데요. 과거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던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와 온열 의자를 설치하여 한파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 온도가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를 공급하여 자동으로 발열하는 온열 의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매년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기다림이 되었는데요. 국민연금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겨울호 그 첫 번째 순서로 국민연금 바로 보기 이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 등급제 폐지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국민연금 바로 보기 이슈 속으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형용욱 장애인 지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용욱 실장님.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나요? 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 장애등록심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위한 심사는 1988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등록심사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업무도 수행하여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공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은 약자이고 시혜와 봉사의 대상이라는 관점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저 신체나 정신이 불편한 사람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져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장애등록 심사, 변경된 장애인 서비스 종합 전달 체계에서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행 등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장애 등급제 폐지 사업은 그간 장애계에서 신체적 기능과 손상 정도의 의학적 판단으로만 등급을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장애 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의 인지적, 물리적 한계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서비스 제공 기준을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종합 판정 도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증 장애인 일부도 장애 특성 및 사회 환경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장애인 지원 체계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공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2019년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 판정 도구를 마련한 1단계 이후 2020년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 등 이동 지원 분야로 종합 판정 도구를 확대하는 2단계,
그리고 2022년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소득 고용 지원 분야까지 종합 판정 도구를 적용한 지원 체계가 완성되는 3단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단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종합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 이후 공단의 장애인 사업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첫째, 장애인 등록 심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6등급으로 분류되던 장애 등급 심사가 장애 정도 심사로 바뀌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2, 3단계 장애 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행상 장애 여부, 장애인 연금 수급 여부 및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자인지를 추가로 심사합니다. 둘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행되었던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확대되어 기존의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주간활동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1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활동 지원 급여 체계를 기존 1에서 4등급에서 1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했으며, 급여량 산정에 있어서는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고 월간 최대 활동 지원 급여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실제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 자격 갱신 기간인 2, 3년이 도래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상세한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수요와 생활 안전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였고, 급여가 하락한 경우 3년 동안 종전급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지원 시간은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 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4세의 이 씨의 경우는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독거각으로 척추장애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혼자서는 옷 갈아입기나 식사 준비 등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가끔씩 방문하여 가사를 도와주던 동생이 알려주어서 활동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종합조사 결과 월 90시간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활동 지원 덕에 병원도 한결 수월하게 통원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형용욱 장애인 지원실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8월 말 기준 2,216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1,409만 명, 지역 가입자 725만 명, 이미 계속 가입자 8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가 6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 가입자는 32.7%, 이미 계속 가입자는 3.7% 비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 8월 말 기준 480만 명으로 노령연금 395만 3천 명, 유족연금 77만 2천 명, 장애연금 7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령연금이 82.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16.1%, 장애연금 1.6% 비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기네스 기록입니다. 이번 호 연금 종목별 최고 금액 수급자 기네스 기록입니다. 먼저 부부 합산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66세인 남편은 총 25년 2개월간 7,213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197만 9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5세인 아내는 총 25년 8개월간 7,109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155만 4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월 연금 합산액은 총 353만 3천 원입니다. 1인 최고 금액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으로 수급을 5년 연기했는데요. 총 25년 6개월간 7,527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211만 1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7.2%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수급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으로 총 30년 10개월간 9,914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189만 2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족연금 수급자 기네스 기록입니다. 유족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으로 총 31년 4개월간 9,979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107만 6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총 30년 3개월간 9,146만 원을 납부하여 매달 164만 7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이번에는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미 2019년에 7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향후 2024년경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 방안을 지난 10월 11일에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금운용체계 개선안은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개선 사항은 상근 전문위원 신설, 투자정책, 수탁자 책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3개 부문 전문위원회 법제화,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 인력 확충입니다. 첫째로 상근 전문위원 신설은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 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근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1명씩을 임명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총 3인의 상근 전문위원은 1명이 개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투자 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 활동과 관련한 기금운용 정책을 분야별로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투자정책, 수탁자 책임, 위험관리, 성과평가,
세계부문 전문위원회 법제화는 민간 전문위원회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금 운용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해오던 다음 세계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중장기 자산 배분, 신규 투자 전략 등을 결정하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와 기금 위험 관리, 기금 운용 성과 평가 등을 결정하는 위험 관리 성과 평가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였는데요. 또한 상근 전문위원을 전담 보좌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2019년) 국민연금 기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61%, 누적 수익금은 총 351.5조 원으로 장기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준으로도 8.92%의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자산의 성장 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투자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 비중은 2019년 9월 현재 49.5%, 주식 및 대체 투자 비중은 50.3%로 그중 34.2%인 244조 1천억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보기, 기금 한눈에 쏘기였습니다. 국민연금 바로보기 마지막 순서는 행복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60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이들의 60%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직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시기는 70세 초반으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퇴직 후에도 20년 정도 더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재취업 시 적은 임금과 낮은 지위로 이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년 동안 얇아진 지갑으로 생활하며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우울하게만 보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인생 3모작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면 오히려 즐겁게 보낼 수 있죠. 퇴직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 반경과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게 되면 젊었을 때와 같은 수입은 아니어도 일정한 소득으로 취미 생활을 하며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을 대비해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은 고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뇌와 몸을 계속 움직여 육체와 정신적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며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대인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금전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길어진 노후 생활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상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구직을 희망하지만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만의 장점을 살려 2018년부터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 어느 곳에서나 내방 상담 한 번으로 여러 사이트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구인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회사를 기본으로 탄탄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희망 임금, 근무지, 업종 등을 반영하여 추천하고 연령에 맞는 구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일자리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로 나뉘는데요. 일반 일자리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연계하여 풍부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 일자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추천은 먼저 기본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 근무지역, 사업장 규모, 임금, 희망 업종 등의 희망 취업 조건을 선택합니다. 근무지역은 최대 3곳, 사업장 규모는 최대 300인, 임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최대 80개 일자리 추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인터넷 세상에서 방대하게 떠도는 수많은 채용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고 싶을 때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이들의 일터에서의 일상이 활기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보기 행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는 우리는 지금 행복 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시니어 벤처협회 신양숙 회장의 행복 담론으로 함께합니다. (2018년) 내 나이가 50세가 되면서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60세, 70세, 80세라고 생각하다가 어느새 욕심을 내듯 100세, 120세를 그려보게 된다. 가정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넉넉한 소득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1년, 또 5년, 10년 지나온 세월만 느꼈을 뿐이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110세 보험을 출시했다는 뉴스를 봤다. 나도 11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다가 꿈과 미래도 없다는 것을, 또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순간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다. 2018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 추이는 남자 79.8년, 여자 85.8년으로 조사되었다. 기대 수명이란 건강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기간을 말한다.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의학 기술은 발전할 것이므로 만약 30%가 연장된다면 나도 11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110세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60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난 후에도 5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 20년을 넘게 부모의 울타리 돌봄 속에서 키워지고 독립하여 30여 년을 살았다면 퇴직 후 남은 60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진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마냥 오래 산다고 행복해야 할 일만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곤혹스럽고 방황스러운 일일 수 있다. 50세 전후가 인생의 1막이었다면 50에서 70세가 인생의 2막, 70세 이후가 인생의 3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 3모작 또는 인생의 제3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니어들의 고민은 곧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며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재취업의 길을 찾는 전문 교육과 경험 및 경력을 쌓아가는 훈련을 통해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에 의하면 퇴직 후 가장 염려되는 점은 26%가 털어놓은 고민인 어떻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1위였으며 2위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23%의 비율을 차지했다. 1, 2위를 합하면 49%로 퇴직자의 절반가량이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72세라고 응답하였다. 신중년 60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퇴직자들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못했던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쉬어야지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일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하곤 한다. 일이 없어 살아가게 될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반 이상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 산모작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과 직업을 찾는 험난한 길에 대한 두려움, 즉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하는 점이다. 시니어들도 진로에 대한 갈등을 청소년, 청년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퇴직 후 진로를 고민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때 퇴직 설계라 함은 변화관리, 관계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여가관리, 재테크관리, 경력관리, 창업관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인생 일막의 삶이 주로 대기업 선호, 원가 중심의 경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의 직장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창조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 속에서 실패는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미래에 건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꿈과 비전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인생 1막을 살았다면 인생 2막과 3막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도전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조기 퇴직의 평균 나이가 49.1세로 낮아지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재취업을 돕는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직장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에서 64세 연령층을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50에서 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산모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벤처 협회도 정년퇴직 후 인생 1막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재취업, 창업 등 인생 2막을 시작한 퇴직자들과 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예비 퇴직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도 나지만 먼저 움직이는 만큼 기회도 먼저 오며 또 정보를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퇴직자가 정년 퇴임 후 자기의 일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간은 길고 험하다. 또 계속되는 절망감을 극복해내야 하는 싸움의 시간이다.
현대자동차에서 30년을 근무하고 권역본부장으로 퇴임한 정태영 이사는 퇴임 후 바로 몇 개의 대학에서 외래 강사 일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 또 기업, 공공기관의 퇴직 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퇴직 설계 강사로 활동하며 예비 퇴직자들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활동과 노력이 모여 2018년 3월에는 한 대학의 교수로 정식 임명되었다. 정태영 이사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 전부터 퇴직 후 삶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며 어렵게 인적자원 개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들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퇴직 전부터 이후의 삶에 대해 계획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시니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도 실패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퇴직 전에 시간을 갖고 미래를 위한 퇴직 설계를 행동으로 옮겨보길 바란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년 창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시니어 창업이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동력의 새로운 주역,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시니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시니어가 나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면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적 정책 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들에게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했던 것처럼 마중물만 부어준다면 시니어들도 그들의 새로운 리그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담론. 오늘은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신양숙 회장의 행복담론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시니어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생 전반전을 훌륭하게 마치고 후반전에 뛰어든 사람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현황과 실제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에 따르면 2010년 159만 명에서 2017년 222만 8천 명으로 63만 8천 명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7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미참여 노인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을 비롯해 우울 수준 감소, 자아 존중감 증가, 삶의 만족도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참여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 체불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참여 기업은 기업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형은 최고 월 30만 원, 전략 직종형은 최고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채용 성과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최고 월 30만 원, 전략직종형은 최고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은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 9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18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인 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운영기관은 참여자 1인당 30만 원의 위탁 운영비와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 시 일반형은 6개월 이상 3만 원, 9개월 이상 5만 원, 전략 직종형은 6개월 이상 5만 원, 9개월 이상 7만 원의 채용 성공 보수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 번호 1577-1923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s://www.kordi.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시니어라면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 3모작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국민연금이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연기한 금액의 연 7.2%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60세가 지났으나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과 이미 계속 가입 두 가지 제도의 중복 선택은 불가하니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만 65세에서 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적용 대상이므로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출생 연도별로 62에서 65세의 연기를 시작할 수 있고 66세에서 70세의 연기가 종료됩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는데요.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인 50%에서 90%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기한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연기 연금 신청 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둘 중에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문화와 최신 유행을 함께하는 문화와 풍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로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을 만나다. 이번 호에서는 하늘과 땅을 제사로 연결하는 곳, 종묘를 만나봅니다.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에 걸쳐 519년의 긴 세월을 이어온 조선왕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세운 조선왕조는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를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의 근간을 중요시 여긴 조선의 이념이 담긴 종묘는 첫 건축이 완공된 139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약 600년의 시간 동안 근엄한 풍채와 위엄을 자아내고 있었다. TV에서 방영하는 사극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늘 귓가에 맴도는 대사가 있었다.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너무나 많이 들어 어떤 대사보다도 더 익숙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존재했다. 도대체 종묘 사직이 뭔데?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왕조는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다. 헌데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세 공간이 마련돼야 했다. 왕이 머무는 궁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그것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가,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선왕조 당시에는 해마다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 국가의 대업이었기에 종묘 사직이 국가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이다. 조선왕조 기품의 뿌리가 조상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왕실의 재래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종묘. 종로에 위치한 종묘 입구에 다가설 즈음 엄숙한 역사가 품은 오랜 흔적과 기운에 새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받는다. 위로 솟지 않고 옆으로 길게 늘어선 건축 기법 때문일까? 종묘에서 맞는 하늘은 유독 더 높게 느껴진다. 종묘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여럿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정전, 영령전, 그리고 공신당이다. 이 중 정전은 종묘의 중심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만약 당신이 종묘의 정전 앞에 서서 다른 건물에 비해 유달리 옆으로 길게 늘어졌다고 느꼈다면 맞다.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로 알려져 있는 정전은 총 길이만 101m에 이른다. 건물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건물을 옆으로 증축한 것이다. 수평으로 길게 펼쳐진 건축 기법은 이곳이 신과 왕이 만나는 엄숙한 공간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양의 건축처럼 신을 직접 만난다는 명목으로 건물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았기에 정전에는 신과 왕들이 자연스럽게 스치고 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큼직한 공간이 열려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정전에 모신 신주는 태조의 신주를 비롯해 공덕이 있는 역대 왕과 왕비 49위이며 영령전에는 태조의 사대조를 비롯해 조선의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34위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조선에는 총 27대 왕이 이름을 올렸지만 신주로 모시는 왕은 25위뿐이다. 왜 그럴까? 유교 통치 이념을 근간으로 한 나라답게 종묘에 모실 수 있는 왕은 공덕을 인정받은 왕뿐이기 때문이다. 즉, 종과 조의 묘호를 받지 못한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으로서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해 종묘에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덕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수평으로 길게 뻗은 정전 앞에는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마당 월대가 있다. 평지에서 1m쯤 올라와 있는 월대는 신주를 모신 사당과 사람이 밟는 땅을 구분짓는다. 1m 남짓의 높이이지만 월대가 존재함으로써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부드럽게 나뉜다. 그래서일까? 월대 끝에 서서 정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왕과 신이 만나는 하늘과 땅의 공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정전 앞에 월대, 그 아래 동쪽에는 공신당이 있고 서쪽에는 칠사당이 있다. 공신당은 정전에 모신 역대왕의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며 칠사당은 궁궐의 모든 일과 만백성의 생활이 무탈하게 잘 풀리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운행과 관계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신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정전. 조선을 지탱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조용한 조선 왕조의 확신이 이곳을 방문한 후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하다. 종묘가 조선 왕조의 유교 이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축이라면 종묘 재래악은 이곳을 가득 채운 음악과 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추나 추동과 임시제 등 1년에 총 5차례 종묘 재래가 행해졌다. 이때 신성한 음악과 무용을 담은 종묘 재래악을 통해 제사가 신에게 잘 상달되도록 돕고자 했다. 종묘 재래악은 조선 유교 이념의 결정판이라고 할 정도로 종묘만큼 단정하고 정갈하다. 조상과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서인지 지금에 와서도 종묘 재래악을 직접 듣는 순간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통해 신과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 자신도 모르게 엄숙해지는 선율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지켜준 조상과 신들의 도움에 고개가 숙연해지는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고나 할까. 현재 종묘 재래악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으며 종묘 재래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돼 있다. 종묘 재래악의 가치를 인정한 유네스코는 지난 1995년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2001년 종묘 재래 및 종묘 재래악도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수백 년 전 조선에 울려 퍼졌던 종묘 재래악의 선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묘는 정갈하고 단정하며 군더더기가 없다. 마치 신과 조상 앞에서 인간의 미사여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 이곳은 오직 건물과 마당, 그리고 하늘과 음악만 존재한다. 올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쌓인 종묘를 보러 가보면 어떨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 하지만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과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통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응답하라 2019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안정된 삶을 꾸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의 휴식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을 주기 때문인데요. 작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여유. 많은 사람이 이러한 로망을 품어보지만 막상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잡하고 어려운 집짓기 과정을 덜어주는 이동식 주택이 등장하면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짓는 집을 넘어 배달받는 집으로 변하는 거주의 신풍속도. 이동식 주택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쇼핑하는 것처럼 집도 쇼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의 집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에서 6제곱미터 남짓의 공간에 집을 짓는 초소형 주택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이동하는 집도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동식 주택입니다. 집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갖게 되지만 실물을 보면 사람들은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생각보다 적은 요소만 있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선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죠. 이동식 주택의 종류는 꽤 다양합니다. 선박용 컨테이너를 잘라서 이리저리 붙여서 만드는 컨테이너형 주택, 공장에서 집을 생산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완공형 주택, 또 바퀴로 어디든 직접 이동하는 카라반형 주택까지. 주거자가 원하는 형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러한 이동식 주택의 특별함은 이동의 용이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 기간은 약 3주에서 한 달로 기존 주택을 짓는 기간보다 80% 이상이 단축되는데, 제작 기간의 단축은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50%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주택 소유자가 원하는 안락함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은 변화하는 시대인 지금 꽤 적절한 주거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동식 주택은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동식 주택이 왜 주목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게도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동식 주택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 다수의 이동식 주택 생산 기업들은 귀농 및 귀촌 현상과 함께 이동식 주택 판매도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귀농 및 귀촌을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귀농 및 귀촌을 결정한 사람에게 이동식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곤 합니다. 귀농 후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뜻 주거용 집을 짓기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만약이라는 변수에 대응하는 데는 이동식 주택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게 귀농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자연이 있는 환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동식 주택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아이를 생각해 산과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이사를 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이동식 주택은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 주요 행사를 보조하는 임시 숙소로도 이동식 주택은 매우 적합합니다. 한 번의 행사를 위해 숙소를 짓는 것이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설치와 철거가 수월한 이동식 주택은 포터블 하우스로서 제작자에게는 비용 절약을, 사용자에게는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동식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연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삼을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나뭇가지가 기분 좋게 들이운 산, 혹은 드넓은 바다가 평원처럼 펼쳐진 해변 등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집을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이동식 주택은 춥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면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최근에 이동식 주택은 날씨 등의 외부 영향을 최소화해 냉난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있는데요. 집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적 인식과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단순히 모양만 집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최근 만들어지는 이동식 주택은 외관뿐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3중 시스템 창호와 단열재 등은 기본. 내부 조명과 보안, 냉난방 등은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은 가스, 전기, 수도 인입이 가능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막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일시 휴식료의 상시 거주는 제한됩니다. 2012년부터 가스, 전기, 수도 인입이 가능해졌지만 화장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지자체 해석에 따져야 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건축 신고 절차가 필요한데요.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은 가설 건축물 신고 정도면 되지만 그보다 큰 이동식 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농림지역 등은 2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뺀 부대 비용도 사전에 고려할 요소인데요. 기초 토목공사, 정화조 설치, 전기 및 수도의 인입, 각종 인허가 및 세금, 배송 및 설치, 부가세 포함 여부 등 건축물을 제외한 비용 등도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업체에서 담당하는 범위와 비용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이송 중 전기시설, 지하차도, 도로폭 등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작은 사고의 전환으로 집의 무게를 덜어준 이동식 주택.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에 부합한 집.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하는 단독주택을 꿈꾼 사람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이상 문화와 풍경 응답하라 2019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문화와 풍경. 이번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현대미술을 비평하기는 쉽지 않지만 감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평과 감상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보면 비평이란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타인이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이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설득력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감상은 이와는 다르게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또는 감각을 통해 작품과 공감해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즉 무언가를 알고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보고 느낄 수 있으면 감상은 충분합니다. 보통 감상이 먼저 일어나고 비평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굳이 타인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받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미술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라 그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색이나 형태가 아름답다면 다행인데요. 때로 아름답지도 않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작품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주로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해서 현재에 이르는 낯선 시각적 표현 방식입니다. 낯선 시각적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인류의 문명 발생 이후 현대미술과 같은 방식의 시각문화를 즐겼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인류는 계속해서 시각문화를 발전시켜왔지만 현대미술은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시각문화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뿐 아니라 서구인들에게도 매우 낯선 시각문화입니다. 전통미술은 그 시대마다 주류 문화가 선택한 미적 형식을 공유하는데요. 그래서 고 미술사가들은 주로 옛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보고 그 그림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작품인지 추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화, 조각, 도자기 등 어떤 장르라도 마찬가지죠. 전통 미술품은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미를 함께 공유하고 그 형식미는 그 시대의 주류 집단의 취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술품들의 변천을 살펴보면 시대별 주류 문화의 변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이 점에서 이단화적인데요. 현대미술가들은 주류의 취향을 반영하기보다 자신만의 형식미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미적 형식을 갖고 있으며 이 개별적인 미적 형식은 당연히 누구에게도 낯선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뛰어난 현대 미술가들의 예술작품이 갖는 형식적 특성은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이슈가 개별적이지만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현대 미술가들 피카소, 마티스, 달리,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백남준까지 모든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 희망이 담겨져 있죠. 현대미술이 다양하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전통미술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현대미술은 너무도 다양해서 무엇으로도 공통점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현대미술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 하나의 강령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 예술혁명 선두에서 가장 저돌적으로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던 미래파의 강령 중 하나는 전통과의 단절입니다. 서구 사회는 과학의 발전과 제3세계의 식민지화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을 넘어선 사회 구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함께 주었으며 귀족이 아닌 신흥 세력인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을 억압하던 보이지 않는 틀, 사회적 구조에 도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은 서구인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던 왕중심의 세계관이 개인을 억압하는 장치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입증해낸 사건이었죠. 프랑스 혁명 이후 더 큰 충격은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서구인들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을 준 과학 문명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인류를 무차별하게 희생시켰다는 경험은 다시금 이전까지 믿고 있던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과학, 이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시대의 젊은 예술가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과거로부터의 믿음과 습관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만이 추구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현대 미술가들은 혁명가들과 함께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와 미적 형식을 거부해 나갔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적 형식의 탐구를 예술가들의 가장 큰 본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초기 현대 미술가들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아방가르드인데요.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야말로 현대 미술가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토를 탐색하라라는 강령으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군대 용어로 천병을 의미하며 적군의 기지를 염탐할 목적으로 보내어지는 군인을 뜻하기도 한데요. 현대 미술가들은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군인과 같은 새로운 탐험에 비장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낯선 방법으로 이제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낯선 경험을 탐색해야 하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비난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은 처음에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일반인들을 화나게 하였다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보고 감동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고 낯설며 때로는 혐오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 작품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 있고 누군가가 역겹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그 작품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고 있다면 오히려 아주 불편하고 화가 날 겁니다. 예술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은 불편한 진실과 관련이 있죠. 유명한 현대미술 전시에 가서 그의 생애와 그림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림을 본 후 감동을 받았다면 당신은 문화적 소양을 좀 더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적 정보를 뒤로 하고 오로지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감각과 감정의 혼돈을 허락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미술관을 배회해 보세요. 그러다 혼자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점의 작품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호한 감정과 생각과 감각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기회와 더 생동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이기도 하고 좀처럼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지금 바로 어떤 현대미술 작품이든지 제대로 감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면 뭔가 재밌고 좋기는 한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현대미술 감상을 잘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학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림 같지도 않은 거 갖다 놓고 엄청 비싸기나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사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좋은 대답을 해주려고 애쓰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있는 작품 중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작품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시간 그저 바라보면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감각을 즐겨보세요. 이유를 알든 모르든 오늘 당신은 그 작품 또는 그 작품의 작가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공유한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한 점의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화와 풍경, 문화살롱이었습니다. 봄바람에 마음이 일렁이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제법 매서운 계절이 왔는데요. 올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온 것만 같아 몸을 잔뜩 움츠리게 만듭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죠. 사람에게 월동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게도 겨울철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들은 털이 있어 추위를 덜 탈 것 같아 보이지만 실내에서 지내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겨울은 실외 활동이 힘든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아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겨울 동안 늘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의 몸무게만은 아닌데요. 겨울 동안 반려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심혈관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절과 겨울에 활동한 시간을 서로 비교해 겨울철 활동량이 적다면 식사량에도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활동량에 따라 사료의 칼로리를 계산해 밥을 주고 간식을 조절해 준다면 반려견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추운 날씨를 견뎌야 하므로 고열량, 고칼로리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내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건조함과 싸우는 계절이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가습기를 틀거나 미스트를 뿌리면서 건조함을 몰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반려동물도 피부, 눈, 점막 등 노출된 부위가 건조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름철만큼이나 겨울철에도 탈수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철 실외 활동을 할 경우 체온을 높이기 위해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건조한 실내에서만 지낸다면 탈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반려동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그릇을 자주 닦아주고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면 건식 사료 대신 습식 사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적당한 산책이나 간단한 실내 운동입니다. 운동과 산책은 겨울철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줘 스트레스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이라고 산책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 시간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후에는 세심한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특히 눈길을 걸었을 때는 제설 작업을 위해서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반려동물의 발에 묻었을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피부염증을 유발하고 핥았을 경우 위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반려동물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하러 나가기 어려운 반려동물은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해주면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해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아주면 보호자 역시 즐겁고 또 둘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려동물들을 위한 감기 예방법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역시 감기에 걸리는데요.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사람은 자신의 증상을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죠. 반려동물의 감기 증상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 비슷한데요. 열이 나고 식욕이 없으며 기침과 콧물, 그리고 눈곱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독감으로 치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노령일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감기와 유사해 보이는 허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의 경우 완치된 듯 보이다가도 몸속에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생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반려묘가 재채기나 콧물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병원을 찾도록 하세요. 또한 실내 온도는 20도씨,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건강과 상식,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겨울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국민연금톡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어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령연금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35만 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더하기 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급 정지 기간과 감액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 정지하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인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9년도 A값은 235만 6,670원입니다. 만약 2019년도의 사업소득 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근무월 수로 나눴을 때 235만 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 공제 전월 328만 7,259원, 연 3,944만 7,119원에 해당하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데요. 최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 월액이 A값의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인 3만 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연금 Q&A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노령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규모는 2002년 500억 원에서 2018년 76조 원으로 증가하여 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월 7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대안적 투자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12인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으며 금융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대학생 및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역할 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대체 투자 전망을 주제로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를 대표하는 헤지 펀드사인 엘링턴 매니지먼트 그룹의 그레고리 발리 공동 CIO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대체 투자 트렌드 및 향후 방향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 연기금의 대체 투자 최근 동향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성훈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서 엘링턴 매니지먼트 그룹의 알렉산더 워갈터 R&D 부문 부사장과 경희대학교 김장호 교수가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 투자 운용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역할을 주제로 세계적 책임 투자 권위자인 서스테널리틱스의 마이클 잔츠 CEO,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 아테지역 책임 투자이자 지배구조 담당 박유경 이사가 지속가능한 책임 투자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대안 투자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8인이 해외 주요 연기금 및 기관 투자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컨퍼런스이며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새로운 기금 운용 패러다임으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을) 맞아 국민연금에서 발행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오디오 클립. 마지막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 시사교양, 문화여행 등 정확하고도 다양한 재미있는 정보가 많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2019년 겨울호를 마무리하며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리며 내 곁에 국민연금 오디오 클립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